지금 이제 25bp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알고 있었고, 점도표상으로 보면은 지금 추가적인 연내 인하 2번 더 한다라는 게 찍혀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2번 인하할 것 같아요. 9월 포함해서 오늘 포함해서 75bp를 인하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는 2단계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이 모든 게 다 과도기적 양상이거든요. 그렇죠. 3.75부터 네. 내리는 것은 이거는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네. 만약에 내년도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 네. 거기서 100bp, 3.75에서 100bp, 2.75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래 월가가 기대했던 2.75는 극단적인 경기 침체 시나리오에 가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2번 더 인하하는 점도표대로 할 거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힘겹게 내리는 게 시장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탐리가 또 오죠. 다음 주에 방한을 또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저희가 초청을 했을 때 진짜 많은 분들이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주셨고, 정말 여기가 뜨거웠다라는 것을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끼리만 좀 알자. 요런, 좀, 뭐랄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얘기들까지 속 시원히 풀려면은 조금 프라이빗하게 모여야 된다 해가지고요. 저희 GIN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시는 분들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IN 회원을 등록하시면 오늘부터 문자로 초대 링크가 갈 예정입니다. 그럼 문자에 초대 링크 오시면 클릭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함께 무료로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GIN 저희가 앞서서 그 FOMC 내용도 밤 사이에 뭐 다양하게 뉴스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 저희 콘텐츠 하나 딱 8분짜리 보면은 깔끔하게 정리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지 소식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또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도 글로벌 인터뷰는 빈센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빈센입니다. 완전 가을 하시네요. 네, 가을. 예, 네. 톤이 이것도 가을, 이것도 가을. 네. 약간 이제 블랙 한 방울 떨어뜨린 그런 색깔이 필요한 계절인 거죠. 제가 주는 대로 있습니다. 아침에 옷을 챙겨줘요? 아니에요? 저는 뭐 없으니까 아무도 제가 챙겨 입죠. 셀프로. 누가 챙겨줘요? 셀프로 셀프로 하는 거죠, 저는 네. 뭐. 그래서 그냥 허연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챙겨주는 사람 없어가지고. 네. 자, 가을이 무르익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도 무르익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밤사이 FOMC가 진행이 됐고 결과는 나왔고 이제 주사위가 던져진 건데, 과연 하루 하나를 통해서 우리 빈센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오늘 하루의 하나는 짧게 하겠습니다. 뒤에서 FOMC를 심도 있게 다루기 네. 때문에. 자, 이벤트는 소멸됐고요. 저희가 기대했던, 저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했었던, 어쨌든 연속간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실현 가능성하고는 좀 다르죠. 어쨌든 시사했다라는 게 금융시장에서는 저는 뭐 혼재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긍정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디테일한 것은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전도표에 간당간당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한 전망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높다라는 것들이 향후 글쎄 연속해서 하는 게 맞아에 대한 이견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9월 FOMC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시사했다는 것에 무게를 둔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것을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파월은 얘기했지만 실제 보험성 금리 인하로 저희가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95년, 98년, 2019년의 사례를 복기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가 어땠냐라고 보면 오르는 게 계속 올랐다. 즉 주도주는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밀리면 여전히 산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공포와 탐욕 그 사이에 시그널을 보자 하는데, 지금 시그널은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조금은 탐욕스러워하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잖아요. 탐욕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되게 욕심내는 것 같고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더 뭔가를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은 무서워하기보다는 이 시류를 같이 타야 한다. 저는 이제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정서상 욕망이라는 단어에 반감이 있죠. 그렇죠. 뭔가 되게 많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욕망을 팔 수 있어야, 욕망을 살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욕망을 팔 수 있어야 욕망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네.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투자자로서 상당히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욕망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좀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욕망을 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FOMC 내용을 좀 심도 있게 다뤄보기 위해서요. 오랜만에 글로벌 인터뷰에 이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새벽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모시네요. FOMC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점도표 뭐 다양한 성명문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우리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결정은 뭐 당연하다라고 보는데 이거 비둘기인 거예요? 맨 거예요? 아니면 매둘기인 거예요? 뭐예요? 뭐 빈센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매파적이죠. 생각보다 매파적이었고 네. 그런데 이게 매파적이 아니라 연준은 중립적인데 시장이 비둘기적으로 너무 나갔기 때문에 너무 연준을 압박한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상당히 너무 비둘기적인 바람에 연준이 좀 매파적으로 보인 거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어쨌든 매파적이었고 어쨌거나 하지만 뭐 파월 기자회견 뭐 정체적인 맥락에서는 생각보다는 시장 친화적이었고 우호적이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약간 해피엔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파월 의장 역대급으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50분간 기자회견 하는 내내 전체적인 맥락이 결국에는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다 전달했고 그러면서 왜 금리를 인하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50분간 한 거잖아요. 되게 길게 네, 하셨어요. 그런데 거의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그런 것이 이제 파월의 능력이고 다음 의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크리스토퍼 월러라가 유력하죠. 하지만 뭐 좀 파월은 당분간 전 레전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잊혀지지 않을 원래 거다. 이제 파월은 저는 이제 조금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파월이 조금 빛나는 이번 FOMC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고난과 역경을 지금 네. 그대로 맞이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을 손을 놓지 않고 네. 지금 뭔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조금 안쓰럽기도 하면서 저는 이제 어제 뭐 점도표나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보면서 되게 어깨에 무게감이 굉장히 많은 가장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뭐 글쎄요. 뭐 자리가 사람 만드는 거죠? 자리가 사람 만든다. 네. 예, 어떻게 이 자리가 저를 사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총평은 괜찮았다. 네. 좋은 게 좋은 거였다. 매파적이었지만 시장 친화적이었다. 지금 이제 25bp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알고 있었고 연내에 이게 추가적으로 2번 인하를 할까? 아니야. 그래도 이제 연준은 거기까지 공격적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주지는 않을 거야라고 했는데 점도표상으로 보면은 지금 추가적인 연내 인하 2번 더 한다라는 게 찍혀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2번 인하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래 연내 네. 9월부터 12월까지 원래 총 2번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한번 더. 50bp. 네, 근데 어쨌든 9월 포함해서 오늘 포함해서 75bp를 인하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연말에 3.75 상단이 되면 이 의미는 이게 중간 기착점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2단계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이 모든 게 다 과도기적 양상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파월이 얘기했듯이 이 관세 인플레이션 영향도 과도기전 상황, 그다음에 고용 시장도 이상한 균형인데 이 이상한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것에 그런 관점에서 좀 과도기적 상황. 물론 이제 뭐 맨날 과도기적이죠. 뭐 12월 가면 또 과도기적이라고 생각할 텐데 네. 얘기할 텐데 어쨌거나 지금은 3.75 정도가 연준이 내릴 수 있는 맥시멈. 그러니까 경기와 관련 없이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선제적인 보험성 금리 인하로 최대한 만약에
조금 보수적인 약간 매파적인 중립금리라면 한 번 인하죠. 한 번 인하가 선제적 보험적 금리 인하의 끝일 텐데 지금은 좀 시기이고 또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총 3번 내리는 거 그러니까 3.75까지 내리는 게 1단계 금리 인하. 1단계 금리 인하의 의미는 고용시장이 식고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1년 전보다 확실히 식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받아볼 고용지표도 일자리 지표도 계속 식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3.75까지는 기본이다. 기본 빵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단어를 쓰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3.75부터 네. 내리는 것은 이거는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주 비둘기적인 중립금리거든요. 중립금리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그래서 3.75부터는 만약에 내년도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 네.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그 S&P에서 제시한 4.5% 실업률이 아니라 내년도 연말 실업률이 5% 내지 6%. 저는 그 확률도 30-40% 된다고 봐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만약에 그런 쪽으로 경기가 움직인다면 거기서 100bp, 3.75에서 100bp, 2.75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래 월가가 기대했던 2.75는 극단적인 경기 침체 시나리오에 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월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죠. 경기는 골디락스고 금리는 2.75에 가면 좋겠다. 그러면 S&P 500이 7,500 이상 갈 텐데 이 계산이었거든요.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2번 더 인하하는 점도표대로 할 거다라는 생각이고 내년도 들어서는 내년 3월에 한 번 점도표대로 한 번 더 인하는 할 거다. 1월은 건너뛰고 3월에 한 번 더 인하해서 3.50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는 만약에 이 정도의 S&P에 나오는 2% 정도의 성장률이 나온다면 거기서 그게 최종 금리가 될 거다. 그거는 굉장히 시장에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힘겹게 내리는 게 시장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우리 경기 안 좋을 것 같아서 빨리 인하해야 돼. 50bp 심지어는 뭐 자이언트 스텝 이거는 네. 시장의 괴멸을 부르는 거죠.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새벽에 또 열심히 박 회장의 성명서 내용과 또 기자회견을 보시면서 요약 정리를 하셨네요.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포인트를 요거 자료 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약 정리를 해주셨어요. 아니 너무 길어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요약 정리를 하면 네, 뭐 네. 성명서라든지 이런 거는 좀 생략하고요. 기자회견에 제가 매파적인 걸 파란색, 네. 비둘기적인 걸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네. 매파적인 게 인하의 주된 이유가 위험 관리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건데 그 내용이 공급 감소에 따른 고용 위험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네, 근데 그게 이민을 이민자. 쫓아내기 네. 때문에 노동 공급이 줄어서 고용 위험이 지금 고용 시장이 밸런스가 깨지고 있다, 안 좋아지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예.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내릴 필요가 없다. 금리를 내린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이때 갑자기 뭐야 이러면서 시장이 이거는 좀 빠졌어요. 지금 이제 선제적 금리 인하는 맞아. 네. 그런데 이거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해. 네. 그리고 이제 관세 물가 영향도 지속될 것 같아. 이제 시작인 것 같아. 그리고 50bp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없었어. 저 말이 저는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이 막 미란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약간 그냥 혼자 나댄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그 2명 또 있잖아요. 트럼프 사람 2명 더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원래 보우먼하고 월러 이 사람. 네, 미셸 보우먼하고 크리스토퍼 월러가 이번에 25bp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올해 해야 되잖아요. 오래 해야 된다. 네,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장 후보이기 때문에 유력한 연준 전체 조직을 리더십을 유지해야죠. 중립을 좀 네, 지킨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절반 이상이 50bp를 주장했으면 따라갔겠죠, 당연히. 안 돼. 이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들이
25bp를 지지했어요. 근데 차기 의장 후보가 속내를 그렇게 드러낸다. 이거는 연준에서 장기적으로 리더십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준 구조상. 그래서 점잖게 행동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QE, YCC 고려해 본 적 없다. 미란이 주장한 거. QT 조기 종료 고려 안 한다. 이런 정도가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월의 진가가 비둘기적인 나타났죠. 네, 시장 친화적인 네, 고용이 걱정된다. 한 번 내린다고 끝나진 않을 거다. 금리를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원인은 관세인데 상품 물가가 올라가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관세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일회성이다. 그리고 점점 느려지고 있다. 좋은 얘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해고율이 높아지면 갑자기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 베버리지 곡선. 구인율이 낮아지고 고용 쿠션이 줄면 그다음에 갑자기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목에 확 올라간다라는 거죠.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경기 침체를 막으려는 확실한 의지가 있어. 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시하면서 주가가 반등한 거죠. 네. 그리고 현재 고용과 소비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우리 연준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연착륙을 위해서 금리를 내렸어. 선제적으로. 수미 상관이죠. 금리 인하를 한 게 보험적 선제적 조치였는데 제일 마지막에 기자회견 제일 마지막에 고용이 나쁘지 않은데 현재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금리를 시급하게 뭐 확 내릴 이유는 없는 정도의 경기가 굉장히 양호한 수준인데 앞으로 고용 악화가 될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으니 이거를 우리는 차단해서 궁극적으로 경기 침체를 막을 거야. 라는 연준의 강한 의지, 경기 방어에 대한 의지로 이제 마무리를 한 거죠. 아주 행복하게 아름답게 마무리한 거죠. 근데 박사님, 저기 보면 매파적인 내용 중에서 고용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게 공급단의 문제고 그게 어쨌든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했으면서 또 비둘기파적인 내용에 또 가면은 금리 인하가 결국 우리가 예방적 차원이다. 근데 이게 예방이 뭔가 고용이 침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금리 인하한다고 고용이 좋아지는 게 아닌데 이것도 예방적 차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굳이 네.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에서 제가 놓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고용 시장이 구조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과 경기 순환적으로 안 좋아지는 게 이제 이 두 가지가 혼재돼 있는데 앞서 이제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구조적인 이런 부분들을 파월이 처음에 네. 연설 초입에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뒤에서 얘기한 거는 약간 순환적인 측면의 그 고용 악화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해고율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중간 맥락에 관세율이 계속 그 경기를 괴롭힐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관세율이 쭉 올라가면서 그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계속 억누를 거야.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서 실질 소득이 줄고 실질 소비가 좀 슬로우해질 거야.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고용을 잘 안 하게 될 거고 해고가 늘어날 거야. 그래서 해고가 늘어나면 과거에도 그렇듯이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 확 올라갈 거야. 그걸 위해서 우리는 미리 금리를 계속 인하하는 거고 그게 9월달 금리 인하의 의미야.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구조적인 것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순환적인 요인, 경기가 순환적으로 약해지는 요인 때문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결국에는 맞을 것 같아. 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지금에 나온 고용 데이터는 구조적인 문제가 훨씬 더 영향이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고용의 그렇습니다. 악화를 생각했을 때는 네. 지금 금리를 예방적으로 내리는 게 맞다라고 네. 판단을 네, 하는 그래서 연준은 결단을 내린 거야. 안 내릴 수도 있는데 지금 연착륙을 위해서 결단을 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왜냐면
왜요? 박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네네. 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고민들이 있는데 그걸 아침 시간에 여쭤볼까 고민상담. 말까 제가 엄청 고민 고민상담. 중이었어요. 고민상담 해보시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연준이 이 고용 시장을 언제 버릴까? 네. 버린다고요? 네, 고용 데이터에서 언제 자유로워질까가 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왜냐하면 AI 시대에 고용 없는 성장이 미국 시장에 도래했어요. 이제는 성장이 되는데 고용이 필요 없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로봇으로 대체하는 미국 기업에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업률을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고용이 안 좋아도 미국의 소매 판매가 좋아서 성장이 좋아지는 것처럼 연준이 언제 이 실업률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사실 70년대 이후에 실업에 대해서 미국이 큰 고충을 겪은 다음에 실업이 듀얼 먼데이트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프레임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연준은 결국 파월 의장이 새로운 의장한테 바톤을 터치해 줄 텐데 갑자기 무자르듯이 고용지표를 버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쵸. 서서히 그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문이고요. 사실 약간 서사 같은 큰 난제죠. 두 번째는 요번에 점도표 있지 않습니까? 장기 롱글러런 우리가 5년치 전망인데 그게 결국 시장에서는 연준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이니까요. 3%로 꽤 안 바뀌고 있는데 오늘 화면에도 잘 갖고 오셨지만 이게 레인지가 점점 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롱글러런의 레인지 맨 오른쪽 끝에 있죠. 네, 맨 오른쪽 끝에 저 보시면 하단이 올라가고 상단이 내려왔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롱글러런이 지금 6개월 동안 안 변하는데 3%라는 게 그 안에 미세한 변화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2025년, 2026년, 2027년 보면 네. 25년, 26년은 다 하단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당장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잘 잡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금리 인하 폭이 적다? 그리고 그 적은 것이 점점 언제 연준은 다시 한번 금리를 지금은 내리고 있지만 정상화에 대해서 그 폭에 대해서도 시장은 반응을 할 것 같거든요. 지금은 보험적이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 섞인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인하를 해봤자 인하 폭이 너무 적다. 이런 것도 조만간 내년에 또 문제여서 사실 박사님 오셨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들이 할 수 있는 고민이잖아요. 연준은 이 실업률에 대해서 언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이 롱글러런 3% 이제 안 바뀐다는 것은 3%까지 내린다는 건데 폭이 점점 좁아진다라는 것에 우려감은 도대체 우리 시장에는 언제 반영될까 등등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좀 어려운 얘기고요. 좀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큰 얘기고, 그리고 다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얘기인데, 네. 뭐 아시다시피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고용 시장과 물가,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그 의무를 연준이 내세운 거는 임금이죠. 맞습니다. 그 사이에. 근데 지금 앵커님이 지적하신 것에 그 고용 시장과 임금의 그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과 높이는 요인이 결국에는 전통적 경제 순환에서는 재고 순환 사이클이었는데 지금은 생산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산성이 AI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뭐 2분기 같은 경우에도 물가 안정을 상당히 그 생산성이 끌어내렸거든요. 물가 상승을 요인을.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은 이게 뭐 막연한 레토릭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팩트입니다. 현실적인 경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팩트인데 그러면서 아직 완벽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시장이라는 거, 그다음에 웨이지라는 거, 그리고 임금에 대한 통제라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임금에 대한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조금 통제하는 그런 수단이 이제 금리 인상인 거죠. 네. 통화 긴축인 거고. 이 정책 경로를 조금 저버릴 수는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전히 남아 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조금 약화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이런 중립금리라든지 이런 걸 보면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어땠냐라는 건데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경기 침체를 조금 막을 수 있는 거냐.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었느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저는 그런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증거가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내려서 경기와 물가를 컨트롤할 수 있어. 매니지먼트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랬고요. 네. 1955년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955년 이후에 70년간인가요? 13번 금리를 내렸는데 10번 확률상으로는 77%가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금리를 내리니까 조금 늦게 오긴 했죠. 늦게 오는 적은 있었죠. 하지만 안 온 적은 3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3번은 뭘까? 이 3번은 뭔가가 경제에 다른 인자가 있었던 거죠. 앞으로 그런 다른 인자, 생산성을 포함한 다른 인자가 훨씬 더 많이 개입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네.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좋은 소식은 통화정책이 그냥 그 경기에 대해서 통제력이 없다라는 것은 나쁜 소식이지만 경기 침체가 꼭 전통적인 우리의 사고의 범위를 그 경기 순환을 벗어나서 경기가 다른 요인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게 생산성인 경우에는 우리는 굉장히 좀 기대해 볼 만한 거죠.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복잡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당장 올해와 내년은 어떨 거냐. 저는 생산성이 물가를 억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월이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이 지금 어제 그 FOMC에서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착륙 시나리오예요.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안 올 거라는 거고 그 얘기는 생산성이 조금은 물가 상승을 막아줄 거라는 거고 또 관세 인상의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요인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연준의 그 생각이 맞다면 시장은 내년도에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디락스인 거예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장기 추세 성장률이 1.8%인가요? 여기 네. 1.8%죠. 1.8%를 살짝 웃도는 기가 막히게 살짝 웃도는 IMF도 6월 전망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내년 1.9, 2.0으로 찍었거든요. 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간다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만 유지된다면 코아가 어머나 뭐 내년도에 2.6, 2.1 이 정도로만 유지된다면 3.1로만 유지돼도 마켓에는 굉장히 호재고요. 그래서 경제를 움직이는 뭐 이렇게 그 메인 드라이버라고 할까요? 이런 게 많이 바뀌었다. 네.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국의 IT 섹터의 투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제일 이렇게 치솟고 있는 게 요겁니다.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이퀴먼트거든요. IT 투자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이런 애들의 재고 순환 사이클이 아니라 얘네들이 투자를 하면 미국 경기는 내년에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고용도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게 계속 갈 수는 없겠죠. 중간중간 얘네들도 조정을 보이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HBM 이런 투자도 소비도 중간중간에 아마 균열을 파열음을 일으키겠지만 좀 추세적으로 이게 살아있다면 네. 이 경기가 살아있다면 연준의 통화정책은 우리가 조금은 중요도를 조금 더 낮게 볼 필요가 있고 사실은 시장의 메인 팩터는 이거를 이끄는 전체적인 거시 환경 그리고 얘네들의 실적 이쪽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의 팩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뭐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다른 패널도 나오면 되게 리스펙하지만 잘 안 물어보는데 또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더 간만에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에서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와 비교를 할 수 없는 완전 다른 산업의 영역에서 그로 영향을 받는 고용과
그에 있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생산성이 더 좋아지고 있는, 효율성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물가를 올라가게 하기보다는 좀 내려가게 만드는 요인들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따지면은 앞으로 우리가 경기 침체를 걱정하기보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산업이 얼마나 더 잘 부흥해 가느냐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은 시장에 대한 전략은 너무나 간단하게 심플하게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제가 너무 나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금융시장, 네. 뭐 조금 포괄적으로는 금융 컨디션, 좁게는 오히려 에쿼티 마켓이 경기를 주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40년 해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케인즈가 거시경제를 가지고 주식을 운영하다가 네. 대공황 이후에 다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절대로 경제를 보고 주식하지 마라. 네, 그러면서 펀드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일대학 펀드라든지. 네, 그렇듯이 제 생각에는 그 앵커님 질문에 이제 대답을 드리면 시장이 결국에는 경기 요인보다는 이렇게 그 IT, AI 이런 성장성에 대한 또 멀티플의 팽창,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과열, 멜트업 이런 것들이 또 포머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그 거시 지표, 실물 지표와 괴리가 일어나는 거죠. 특히나 이번에 월가가 주장한 것대로 경기는 골디락스, 금리는 2.5, 2.75 이렇게 가면 이 멜트업이 훨씬 더 빠르게, 가파르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 멜트업은 결국에는 멜트다운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멜트다운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5%의 코렉션과 10% 혹은 15%의 주가 조정은 경기를 움직이거든요. 후자는 결국 소비를 위축시키고요. 모든 IT 기업들의 투자가 올스톱됩니다. 주가가 10% 이상 빠지면 다시 반등할 때까지.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시장의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시장이 얼만큼 실물 경제와 괴리가 심한지, 그게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는지, 봐줄 수 있는 정도가 있고 봐줄 만한 정도가 그걸 선을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봐줄 만한 정도입니다. S&P 제가 볼 때는 S&P 6,600, 그 다음에 M7 PER 뭐 30배 요 정도는 봐줄만 하죠. 금리만 계속 또 내려가면 또 숨쉴 공간은 더 올라가요. 한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고무줄이 이제 탄력을 잃고 끊어지듯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오래 갈 거냐, 가파르게 올라가고 꺾일 거냐. 이 후자는 가파르게 올라가서 꺾이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경기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뭐 해석을 하겠죠.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경기는 이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가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저는 솔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답변이에요. 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연내 어쨌든 2번 더 한다라고 점도표에 찍혀 있으니까 그 트랙을 쫓아가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앞서서 보여주셨던 그 표 중에서 물가 같은 경우에는 박사님께서 방금 전에 3.1 수준만 돼도 괜찮은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앞으로 물가가 목표는 2%대라고는 하지만 3%대에 지금 계속해서 머무는 상황에서는 물가 가지고 계속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실 관세 영향은 지금 계속 유예되고 있어서 제대로 발현된 거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기간이 저는 내년 1분기인 것 같습니다. 1분기일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뭐 지금부터 내년 1분기까지 올 4Q, 내년 1Q까지가 그 관세발 인플레이션의 스트레스 혹은 불확실성, 리스크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되면 뭐 어떤 형태로든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가 녹일 것 같고요. 그런 인플레이션 요인들을 지금은 8월 CPI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사실 상품 물가가 어제 파월 의장도 상품 물가가 올라오고 있고 이것이 이제 관세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경기가 슬로우 다운 되니까 순환적으로 슬로우 다운 되니까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면서 이 상품 물가의 상승을 상쇄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약간 끈적끈적하지만 봐줄 만한 물가가 지금 찍히고 있는 겁니다. 근원 PCE 기준으로 3.1%라는 게 참 애매한 수치죠. 이게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눈에 가시 같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그 물가 수준. 그렇죠. 거기서 지금 베이스 라인이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베이스 라인이라고 하면 아직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째깍째깍 반영되고 있는데 아직 덜 반영된 물가가 3.1이면 네. 아마도 연말 연초에 3.3, 3.4 이 정도를 내다봐야 된다라는 거고 마켓이 그걸 어떻게 이길 거냐, 실적으로 이길 거냐, 매크로로 이길 거냐, 어떤 다른 걸로 이길 거냐, 아니면 추후에 금리를 더 인하할 것으로 기대로 이길 거냐, 이런 게 복잡해지는 거죠, 셈법이. 그 얘기즉슨 물가 때문에 주가 조정에 주가의 커렉션, 건강한 기술적 조정은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것을 마켓과 연결해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장에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 살짝 조정이. 결국에 그것은 네, 또 관세가 물가 때문에. 물가일 것이다. 그것을 또 상쇄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지금 계속 기대하고 있고 기대고 있는 AI 산업이나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산업이 좀 또 탄탄하게 버텨준다면 네, 실적이 계속 나와준다면 뭐 3.1%, 3% 물가? 네. 그게 뭐 대수냐? 경기가 좋은데 이렇게 다 뭉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오라클이 33년 만에 움직였잖아요. 네. 네. 4분기에도 그렇게 움직일 기업도 꽤 있어 보입니다. 환율이나 국채금리 앞으로 방향성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까요? 국채금리는 뭐 제가 조금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당분간은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 같고 유지가 된다는 의미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에 비해서는 잘 안 떨어질 거라는 의미하고도 이제 같은 거고요. 더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연말 연초 계속 올라가면 이제 이게 4.0%에서 다시 이제 4.5% 가까이 올라가겠죠. 네. 그 정도 범위는 괜찮을 거는 같습니다. 마켓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오빠법이라든지 또 관세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한 5%를 넘는 괴멸적인 채권 가격의 하락이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고요. 일단은 지금은. 왜냐하면 순환적으로 경기가 슬로우해지고 있고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어쨌거나 조금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기본적인 요인이고 OBBA 법안으로 인한 국제 발행의 증가라든지 텀 프리미엄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국제 금리의 상승은 조금은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율 시장은 저는 달러가 조금 약세 국면을 아주 약세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강세가 저지되는 정도의 약보합 이런 정도가 연말 연초에 진행될 가능성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 사실 미국으로 이제 지금 트럼프의 여러 가지 압박으로 지금 공장 지으러 이제 뭐 돈이 들어가고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죠. 네. 그리고 뭐 또 채권 시장이나 뭐 주식 시장도 미국 시장이 아직 좋기 때문에 또 돈이 포트폴리오 자금도 유입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달러 강세 요인이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조금 더 강력한 금리 차이가 단기적인 환율 시장을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이라든지 BOE 같은 경우가 지금 금리를 디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내리기가 조금 머뭇거리고 굉장히 조금 내리더라도 천천히 내리거나 미국보다는 많이 못 내리는 게 분명합니다. 네. 근데 미국은 어쨌거나 뭐 조금 쉬었다가 9월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에 한 100bp 정도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거든요. 9월로. 그러다 보면 이게 유지되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즉 내년 3월이나 6월까지는 달러가 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달러도 좀 약세로 우리나라 마켓에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에. 그러니까요. 금리가 인하 사이클이 재개되었다. 달러는 약하다. 늘상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유동성 장세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상 최고치 경신한 속에서 이제 돈까지 더 많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탐욕. 탐욕은 너무 거부감 있으니까 욕마. 어때 똑같은
똑같은 욕이잖아요. 똑같은 욕이라고? 네, 똑같은 욕이잖아요. 같은 욕 아니에요? 아유, 뭐 욕망의 그럴 수 욕자랑 있어요. 네. 아유, 탐욕의 욕자랑 같은 욕자잖아요. 오늘 17,000명 예. 보고 계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네. 시장을 욕하면서 아 나만 못 샀어 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 욕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는 욕을 가져도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지금 시장에서 금리 상황에서나 뭐 통화 정책이나 이런 뭐 산업이나 다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지금은 좀 약간 심장 한 두 개 있는 사람처럼 네. 시장을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새벽 일찍부터 오늘 FOMC 결과 내용 면밀하게도 분석해 주시러 나오신 우리 박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라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